십자군의 출발점에서 태양왕 루이 14세의 반란 제한용 요새로 프랑스 혁명군의 처형장에서 마르세유의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목적에 맞는 성곽문화재 정비 사리, 프랑스 마르세유 생장요새 포트 세인트진. 오늘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있는 포트 세인트진을 가볼까 합니다. 마세일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지르 레지온과 부슈디론주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프랑스와 지중해 모두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부산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살기 좋은 기후겠죠? 여름엔 좀 덥더라고요. 포트 세인트진은 1660년 루이 14세가 예전부터 있었던 항구의 입구에 지었습니다. 항구의 내외부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 지은 요새겠죠? 1660년이면 우리나라에선 현종왕 시기인데 임진왜란이 끝난 지 60년 정도 되었던 시기네요. 당파 싸움이 엄청 심했던 시기인데 당시엔 조선도 프랑스도 국가 기강 잡느라 바빴던 시기였답니다. 2013년부터 역사지구 레파니아와 뮤지엄 오브 유러피언 앤 메디터레이니언 시벌러제이션즈, 즉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 두 개의 육교로 연결되었습니다.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은 파리의 외부에 위치한 최초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박물관들은 다 국립박물관인가봐요. 포트 세인트진은 이전에 있었던 세인트 존의 나이츠 하스피탈러의 부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름도 포트 세인트진이고요. 12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예루살렘의 성, 하스피탈러즈 오브 세인트 존 오브 예루살렘의 전 사령관이었던 세인트진의 요새는 유럽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의 성지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포트 세인트진은 코멘더리로 구성되는데 예배당, 교회, 경험 및 사령관의 궁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복합단지는 1365년에 완공되었다고 해요. 포트 세인트진은 하스피탈러즈가 추방된 후 1668년부터 1671년까지 루이 16세의 명령에 따라 다시 지어집니다. 1679년 마르세유 주민들의 반란 이후 당시 프랑스 최고의 요새 전문가인 보방이 도랑을 파면서 마르세유의 나머지 지역과 분리되었죠. 항구의 입구를 끼고 건너편으로는 포트 세인트 니콜러스이라는 요새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요새들의 건설에 대해서 루이 14세는 우리는 마르세유 주민들이 멋진 요새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항구 입구에 우리 요새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사실 두 개의 새로운 요새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총독에 대한 지역 봉기에 대응하여 건설되었다는데요. 즉,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요새라는 뜻이죠. 루이 14세는 태양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프랑스 절대왕권 시기의 상징 같은 인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분이죠. 절대왕권을 지키려면 지방에서의 봉기를 꼭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들 마르세유의 요새들도 지어졌을 테고요. 그런데 생장요새는 프랑스 혁명 이후 결국 내부 세력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루이 14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네요. 1790년 4월 생장요새는 요새 항복을 거부해서 체포된 왕실 수비대 사령관인 슈발리에드 보세의 목을 베는 혁명적 폭도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 동안 요새는 오를레앙 공작 루이 필리프 2세와 그의 두 아들인 보졸레, 백작 루이 샤를과 몽펜시의 공작 앙투안 필립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축출된 후 요새에 수감된 약 100명의 자코뱅 수감자들이 학살당하기도 했다네요. 18세기 후반의 생장요새는 참 피비린 내나는 곳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생장요새는 아프리카 군대의 병영과 정리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프렌치 포리니전 이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요새는 알제리에서 기본훈련을 받을 군단병 신병의 최종 기착지였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고 있던 1942년 11월 생장요새는 독일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1944년 8월 마르세유 해방 기간 동안 요새 내에 군수품 창고가 폭발했고 역사적인 훈력과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의 모습은 이후에 다 복원된 모습이고요. 전쟁이 끝난 후 생장요새는 프랑스군에 반환되었지만 1960년 문학으로 인계될 때까지 방치되고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군사용이 아닌 관광장으로 2013년에 유럽 및 지중해 문명 박물관 뮤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뒤뜰 같은 모습인데요. 현재의 요새에는 역사유적지로 보존관리되는 루이왕의 탑이 있고 문서센터인 드라즘이 있고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조지즈 힐리 기비리가 있습니다. 포트 세인트진이 지어진 시기에 우리나라에 지어진 대표적인 성곽이 1711년에 축성된 북한산성인데요. 포트 세인트진이 40년 정도 먼저 지어진 성이네요. 북한산성을 가보신 분들은 비슷한 시기에 축성된 두 성곽을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셔도 재밌을 듯합니다. 자, 그럼 사진을 보면서 현장을 휙 돌아볼까요? 이 시커먼 건물이 바로 뮤지엄 오브 유러피안 앤 메디터레이니언 시벌러제이션즈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참 멋지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공중 다리로 포트 세인트진과 연결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들이 바로 포트 세인트진인 거죠. 왼쪽으로 포트 세인트진이 방어하고자 했던 마르세유의 항구가 보입니다. 저 맑은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 연인들이 보이시나요? 유교부인 유교걸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는 참 생소한 모습인데요. 수영복도 아니고 그냥 속옷만 입고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며 돌아다니는 문화재 옆에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해수욕을 즐기고 있어요. 사진엔 안 찍혔지만 이 주변으로도 이렇게 쉬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참 즐겁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행인들인데 여장이 참 넓죠.
어지간한 대포도 뚫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여장에 올라가서 술 마시며 놀기도 합니다. 건너편으로 박물관이 보이고 연결된 다리도 보이네요. 여장의 초원인데요. 저기 4사람은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곽의 여장은 한 사람이 서 있기도 좁은 편인데 유럽의 성곽은 대포의 화력이 좋아서인지 여장이 참 커요. 사람들이 저기에 판 깔고 파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놀고 있는 거 사진 찍기가 뭐해서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여장을 안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성곽들은 보통 여장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문화재들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을까요? 보존관리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막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꾸 못하게 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놓으니 우리 사람들이 문화재는 재미없고 갑갑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닐까요?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오죽하면 여기저기 못하게 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꼭 위험하고 보존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동 해놓고 다치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관리자들에게 민원이나 내고 하는 이상한 관람객들 때문이겠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참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상황은 이제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시각적으로 인상 깊네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주변을 문화재와 비슷한 재질과 형태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프랑스는 전혀 그렇지 않죠?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들이 정말 최상의 선택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의 그림자를 그늘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네요. 성곽의 일부는 이렇게 노출시켜서 문화재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문화재를 복원할 때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지요. 자, 박물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건물 멋지죠? 포트 세인트진에 들어가기 위해 박물관을 통해서 가려고요. 박물관 로비의 모습입니다. 쉴만한 의자가 곳곳에 많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포트 세인트진으로 통하는 옥상 테라스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휴식처를 만들어놨어요. 멀찌감치 보이던 다리입니다. 흡사 유물 같은 재질로 만들어놨네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동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시커멓게 보이던 구조가 가까이서 보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경관과 비교해보세요. 자, 이제 다리를 건너볼까요? 더우니까 얼른 건너가 보는 것으로. 건너가면서 보이는 아름다운 마르세유 항구의 풍경입니다. 드디어 요새의 내부에 도착했네요. 햇살이 참 따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 경관이 참 아름답죠? 마르세유는 지중해 성기후라 아무리 더워도 그늘로 들어가면 참을만 합니다. 저도 여기서 땀을 좀 식혔어요. 요새니까 은밀한 통로도 참 많습니다. 수원화성의 앞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유럽은 이렇게 철제질의 안내시설이 많죠? 문화재이지만 일부 공간은 이렇게 현대식으로 정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는 꼭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야 할까요? 요새의 외부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전투가 있을 땐 정말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마르세유의 경관도 보이고 왼쪽으로 요새의 타워도 보이네요. 가운데 산꼭대기에 보이는 성당이 바로 바실릭 노터담의 디라 가드입니다. 마르세유 항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인데요. 전망대처럼 경치가 좋아요. 다시 방어하기 좋은 좁은 골목을 지나는데 그늘 안에 운치 있는 의자가 보이네요. 앤틱하지만 공간과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천편일률적인 의자들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좀 개성 있는 의자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니까요. 성당과 연결되는 통로 역시 새로 다리를 놓았네요. 벽면에 문이 있어서 연결된 모습인데 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저 통로를 지나면 성당으로 가는 길이네요. 통로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촬영해봤어요. 벽면에 커다란 통로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사용되다가 용도가 변화하면서 벽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의 건축물엔 저런 흔적이 많죠. 돌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좋고 오래가니 보존 관리하기도 좋아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겠죠? 목구조가 많은 동아시아의 건축문화재와는 다른 모습이죠. 건너편으로 요새가 보이네요. 포트 세인트 니콜러스입니다. 저기는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기는 못 가봤어요. 이제 요새의 작은 광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현대식 건축물이 요새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벽면으로 멋진 현대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37. 작은 광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 광장으로 나가니 시원해 보이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옆으로 안내판이 있는데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요새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들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생장요새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성곽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재 활용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관광자원 활용 정비를 진행하는 요새와 성곽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점이라면 관람객 관점에서 정비되는 모습보다는 운영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정비되는 문화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생장요새를 둘러보면서 박물관의 휴식처로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시설로 잘 정비되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었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꼭 이런 모습으로 정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게 방문하는 분들의 관점을 고려해서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현장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정비를 하기에 앞서서 마르세유에 벤치마킹 오셔도 좋겠습니다.